저는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니가 오빠 설득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나갈 거예요. 집에서 안 나가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며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21살 대학생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군대로 도망을 갔고 주변의 반대에도 저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말에 다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고생하는 저를 보며 어린 아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모실게요. 세월이 흘러 아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옆에서 남편처럼 저를 든든하게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결혼 조건으로 저와 함께 사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그러다 37살이 되었을 때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살아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며느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나가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아들은 절대 안 된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평소 저를 좋아하던 8살 연상의 댄스 동호회 회장님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 결국 그분과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속도 모른 채 아들은 축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전 다방에서 일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망치듯 결혼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윤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9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저는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그해 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군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랑 아이를 두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버림받은 거였죠.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낳고 싶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죠. 결국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21살인데 인생 망칠 일 있어? 당장 없애. 엄마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원 가자면서요.
저는 울면서 버텼어요. 그날 밤 임신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미혼모 시설도 많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1980년대였습니다. 미혼모는 죄인이었죠. 친구 자취방을 전전하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몇 달을 버티다 그해 겨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준석이라고 지었어요. 교회에서는 입양을 권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냐면서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준석이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요. 고민 끝에 다시 집을 찾아갔어요.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는 받아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엄마도 손주 얼굴 보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당장 입양 보내든지 아니면 나가. 엄마는 준석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대학 친구들이 사정을 알고 조금씩 돈을 모아줬습니다. 고마웠지만 그 돈으로는 월세방 보증금도 안 됐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근데 갓난아기 데리고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도 가보고 공장도 가봤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죠. 발품 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방이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주고 숙소 주인 할머니가 낮 동안 아이를 봐준다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학까지 다니던 제가 다방에서 일하게 되다니 부끄러웠어요. 근데 자존심 따위는 버렸습니다. 준석이를 위해서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준석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준석이도 슬슬 알 나이가 됐죠.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요. 창피한 엄마가 되기 싫었습니다. 다방을 그만뒀어요. 4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들킬까봐 멀리 갔어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새로운 동네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다방에서 일했던 과거도 몰랐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었어요. 준석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방 같은 데는 절대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신문에서 간호조무사 학원 광고를 봤습니다. 자격증 따면 취업이 잘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동네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떳떳한 직장을 다니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월급이 문제였습니다. 다방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한 달 생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빠듯하게 살아야 했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전세방 신세를 못 벗어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주말마다 눈썹 문신 시술을 하러 다녔습니다. 준석이를 데리고요. 미용실을 돌면서 손님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소개도 많이 받았어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 피부가 월급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모아 드디어 내 집을 샀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몇 년이 더 흘러 준석이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오면서 준석이는 한 번도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반항도 하고 말대꾸도 한다는데 준석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고등학생이 된 준석이는 남편처럼 든든했어요. 아니, 도망간 그 남자보다 100배는 더 든든했습니다.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고장난 것도 고쳐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모실 거예요. 준석이가 어릴 때부터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했습니다. 근데 준석이는 진심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항상 1, 2등을 하던 준석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명문대였어요. 합격 통지서 받던 날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준석이랑 떨어지게 됐어요. 시원섭섭했습니다. 아들이 커서 떠나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허전했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준석이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저는 지방에서 일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준석이가 내려오거나 제가 올라갔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준석이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준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면서요. 제가 사는 지역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 들어갔는데 왜 지방으로 오냐고요. 서울에서 일해야 승진도 빠르지 않냐고 했죠. 고생하신 엄마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엄마는 내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석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준석이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어서 모실게요. 저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준석이의 부탁에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저는 결혼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그 행복함을 모르죠. 근데 아들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아이 낳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준석이는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친구를 많이 데려왔어요. 빨리 결혼하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한 번 데려오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여자를 데려왔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여자였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준석이가 데려온 여자가 5명은 넘었어요. 근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안 맞았다고만 했거든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준석이가 결혼 조건으로 저와 함께 하는 걸 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도망간 거라고 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면 다들 도망가죠. 그걸 뻔히 알면서 아들은 그 조건을 고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이와 술 한잔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야.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고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준석이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도 엄마 버리고 갔는데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석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는 다 알아요. 다방에서 일하신 것도 알고요. 다 저 때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들의 진심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술잔만 기울였어요. 어느덧 아들이 37살이 됐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결혼 못하는 건 아닌지요. 주변에서는 왜 아들 장가 안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 사람이 있다면서요. 결혼할 여자라면서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나 싶었어요. 주말에 준석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미라는 이름이었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얌전하게 생겼고 예의도 발랐죠. 저는 기뻤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이번에도 깨지면 어쩌나요? 또 쟤 때문에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대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직장은 어디 다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요. 그러다 준석이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준석 씨가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해요. 이런 준석 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석 씨한테 들었어요.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드디어 받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저는 기뻐서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준석이 여자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석이를 5년째 따라다녔다고 했죠. 근데 준석이가 눈길 한 번 안 줬대요. 5년 동안 계속 밀어냈는데 최근에야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5년 동안 관심도 없던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한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인데 저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니까 그냥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준석이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준석이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현미 어디가 좋아? 준석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뭐, 다 좋아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 거 맞지? 준석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준석이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드디어 아들이 장가 가는구나. 그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랑 사는 게 불편하겠지만 저도 며느리가 불편했거든요. 평생 아들과 둘이 살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고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밥도 잘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그러면 며느리도 저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싶었죠. 며느리가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아침 일찍 출근했거든요.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6시 반이나 돼서 둘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같이 밥 먹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을 해서 저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부딪힐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현미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신이라니요?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현미야 고생했어 하면서요. 그날 저녁에 셋이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도 샀어요.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옛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40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때는 어땠죠? 축하는커녕 죄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쫓겨나고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친정엄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생각을 하니 눈물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임신하고 3개월 차가 되면서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무게도 빠졌어요. 결국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게 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낮에 저 혼자였는데 이제는 며느리도 있었어요. 저는 임신한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조심했습니다. 발소리도 조용히 내고 TV 볼륨도 낮췄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입덧 때문에 먹지 못했어요. 한 숟가락 먹다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났어요. 다행히 입덧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해준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안심했어요. 근데 입덧이 없어지니까 다른 게 생겼습니다. 짜증이 심해진 거였어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바로 볼륨을 낮췄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머리가 아파서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임신하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제 방에만 있게 됐어요.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방에서 책 읽고 누워있다가 며느리가 부르면 나갔습니다. 뭐 사다 달라거나 뭐 해달라고 하면 심부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인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죠.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해야 했으니까요. 빨리 출산하고 다시 출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출산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수빈이라고 지었어요. 병원에서 수빈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작고 예뻤어요. 제 핏줄이 또 하나 생긴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손주방을 꾸몄습니다. 아기 침대 놓고 옷장도 사고요.
벽에는 귀여운 동물 스티커도 붙였어요. 수빈이가 올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2주가 지나고 산후조리원에서 며느리가 수빈이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 품에 안겨 있는 수빈이가 보였어요. 수빈아, 할머니야.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깨질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게 너무 기특했습니다. 21살에 혼자 준석이를 낳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출산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안일과 수빈이 돌보는 건 제 몫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요. 40년 만에 다시 아기를 돌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수빈이를 돌볼 때마다 며느리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어머니,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다시 식혀주세요. 어머니, 기저귀 그렇게 채우면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워봤어요. 40년 전이긴 하지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도 기본적인 건 알았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출산 후라서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래도 수빈이 보는 재미에 행복했어요. 수빈이가 웃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맛에 손주를 보는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웬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저는 누구신가요? 하고 물으려는데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사돈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봤는데 기억을 잘 못했어요. 저는 이거 무슨 상황인가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왜 갑자기 온 건가 싶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엄마 불렀어요. 엄마가 당분간 수빈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수빈이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표정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사돈을 맞이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거실에 사돈이 앉아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준석이도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현미한테 연락이 와서 왔어. 수빈이 봐달라고 해서 왔어. 준석이가 며느리 쪽을 슬쩍 봤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준석이가 며느리한테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돈은 수빈이 방에서 함께 자면서 생활했어요. 수빈이 돌보는 건 이제 사돈 몫이 됐습니다. 저는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집인데 내 손주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온 이후로 저는 수빈이를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어요. 수빈이가 울면 사돈이 달려갔습니다. 분유 먹일 때도 사돈이 먹였어요. 기저귀도 사돈이 갈았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손주인데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수빈이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으면서 수빈이 예쁘다고 하고 있었어요. 셋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씁쓸했습니다. 분명 내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근데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은 처음에 이리주만 있다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을 더 풀었어요. 옷도 가져오고 화장품도 가져왔습니다. 아예 눌러앉을 기세였죠. 준석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요. 준석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현미가 엄마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데 가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죠. 저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더 말하면 준석이와 며느리가 싸울 것 같았거든요. 준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장모님 계시는 동안 문화센터나 복지관 가서 뭐라도 배우시는 게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어 봤자 할 일도 없고 답답했어요. 뭔가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집 근처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센터 갔다가 2층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봤거든요. 어떤 게 있나 구경하러 갔어요. 게시판에 프로그램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예,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라인 댄스였어요. 대학 때 춤추는 걸 좋아해 댄스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라인 댄스 수업을 신청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라인 댄스 첫 수업을 받으러 갔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어요. 저 같은 할머니들도 많았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사가 동작을 하나씩 알려줬어요. 저는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발이 꼬이고 손이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 때 춤추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동작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원님 진짜 잘하시네요. 강사가 저를 보면서 칭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잘한다고 수근거렸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과 차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1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날이었어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6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회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큰 회사 회장인 건가? 여긴 왜 온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쉬는 시간에 옆에 있던 수강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까 회장님이라는 분 누구냐고, 어디 기업 회장님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슨 기업 회장이냐면서 라인댄스 동호회 회장님이라면서요. 오래 하셔서 회장 맡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고 이해했어요. 동호회 회장이라니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죠? 저는 이번 주에 처음 왔다고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앞으로 재미있게 해봐요. 계속 다니실 거면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세요. 주민센터 수업 말고도 따로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도 한다면서요. 바로 대답하기가 뭐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인 댄스를 배우면서 활력을 얻었어요. 춤출 때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답답해졌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 사돈이랑 며느리가 수빈이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석이한테 말했어요. 이제 현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가셔도 되지 않겠냐고요. 2개월이나 계셨으니까 사돈도 힘드실 거라고 했죠. 준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며느리한테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해결되나 싶었어요. 며칠 후 사돈이 집으로 돌아간다며 짐을 쌌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벌써 가시냐고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돈을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이제 수빈이도 제가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돈이 떠나고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가니깐 아쉬워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불편하다고 오빠한테 말하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준석이가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돈 어른이 힘드실까봐 그런 거야. 얼버무렸어요. 근데 며느리는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1년 넘게 모셨는데요. 저희 엄마 2개월 있다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오해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을 안 마주쳤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남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민센터 라인댄스는 주 3회밖에 안 했어요. 매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시간을 때우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회장님이 말했던 동호회가 떠올랐습니다. 동호회는 매일 모여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한다고 했거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동호회에 나갔어요. 제일 일찍 가서 제일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나 7시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가면 숨이 막히니까요.
회장님이 저를 보면서 좋아했어요. 계속 회원님은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면서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원은 처음 본다고 했죠.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열정이 아니라 집에 가기 싫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은 못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호회 다니면서 공연도 몇 번 했어요. 복지관이나 요양원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무대에 서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깐이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회장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수업 전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수업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회장님은 젊게 사셔서 저랑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6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8살이나 많았어요. 전혀 안 그래 보였습니다. 정정하시고 활기가 넘쳤거든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날도 연습을 마치고 다른 회원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려고요. 그래야 며느리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요. 6시가 되고 슬슬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려는데 회장님이 말했어요. 계속 회원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갑자기 밥이라니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랑 둘이서 밥 먹는 건 좀 그랬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랑 밥 먹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단골이라는 곳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소주병을 들었어요. 한잔 하시겠냐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이었거든요. 밖에서 술을 마신 지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마시고 싶었습니다. 집 생각하니까 답답했거든요. 좋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소주잔에 술을 따라줬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몸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술이 오르니까 입이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가요. 21살에 혼자 아들을 낳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내 집인데 눈치 본다고요. 사돈 쫓아냈다고 오해받은 이야기도 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랑 한마디도 안 한다고 했죠. 이제까지 아무한테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회장님한테는 술술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회장님이 편해서 그런지 가슴이 조금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차를 마치고 자리를 옮겼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시니까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회장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몇 시인지도 몰랐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르는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집에서 3차까지 하시다가 너무 취하셔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2차 끝나고 회장님 집에 갔던 것 같았어요. 거기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은 모양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잔뜩 있었어요. 다 준석이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12통이나 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실수한 거 없냐고 물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안심이 됐지만 불안했어요. 황급히 집으로 가면서 준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석이는 밤새 걱정했다고 어디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친구 집에서 잤다고 했죠.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라면서 무슨 일 난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다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오빠가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하시네요.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라인댄스 수업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속 회원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드님한테 말해서 나와서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봤자 안 통한다고요. 회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이제 너도 아이를 낳았으니 셋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준석이가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서 살 거라고 너희끼리 편안하게 살라고 했죠. 준석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절대 안 돼요. 단호했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몰랐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어요. 며느리의 짜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참았어요. 표정만 안 좋았지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여기 안 닦았다고 하고 수빈이한테 과자를 주면 왜 허락도 없이 주냐고 했습니다. 대놓고 구박했어요. 제가 거실에 나가면 인상을 쓰고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다고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부부싸움이 날 게 뻔했거든요. 저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방에 들어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 집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면서 이 집 샀어요. 제 땀과 눈물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동호회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계속 회원님,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회장님이 말하셨죠. 며느리 때문이죠?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술 한 잔 사주시겠다며 짐을 챙겼습니다. 근처 술집으로 갔어요.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말이 나왔어요. 며느리 때문에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들이 반대해서 나갈 수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고요. 회장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왜 나가서 사는 걸 반대하냐고요.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혼하시는 거밖에 답이 없네요.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재혼이라니. 60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렇게 1차가 마무리되고 회장님이 2차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회장님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랑 사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도 먼저 걸어보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줬어요. 근데 소용없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말했어요.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2, 3일은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됐어요. 아들 없이 3일 동안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준석이가 출장을 가고 집에 며느리랑 둘만 남았어요. 저는 최대한 며느리랑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며느리 신경 안 쓰이게 조심했어요. 근데 며느리의 짜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저를 찾아다니며 짜증을 부리는 것 같았죠. 3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빨리 준석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이가 출장 간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두부를 썰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수빈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수빈이가 주방 입구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서 수빈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달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보였어요. 수빈이 등을 토닥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뒤로 휙 밀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싱크대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욱신거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넘어진 걸 일으켜 세운 것뿐인데요. 며느리는 수빈이를 안아들고 달래면서 저한테 계속 소리쳤어요. 왜 제대로 안 봤냐고, 왜 부엌에서 놀게 냅뒀냐고, 저 때문에 다쳤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고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얘가 혼자 넘어진 거야. 나한테 왜 화를 내? 저도 소리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소리 지른 건요. 2년 넘게 참았거든요. 아들 위해서 꾹꾹 눌러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받아쳤어요.
수빈이가 무서워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싸움이 커졌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쌓인 불만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참았던 말을 다 했어요.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막상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안 챙겼습니다. 지갑도 없이 핸드폰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회장님뿐이었거든요. 회장님은 걱정하시며 어디냐, 당장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회장님이 왔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다는 소리에 회장님이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술을 시켰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한참을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조금 뚫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했어요. 혜숙 씨, 저랑 사시는 거 어때요? 며느리랑 사는 거보다 좋을 거예요. 저는 술이 확 깼어요. 웃으면서 농담이라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제가 혜숙 씨 많이 좋아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말 못했어요.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작스러웠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일어났어요. 회장님은 갈 데가 있으시냐고 오늘은 회장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러자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 5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오늘은 집에 가시면 안 될 것 같다면서요. 저는 고맙다며 돈을 받아서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회장님이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저랑 사시는 거 어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농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살 차이였습니다. 회장님이 68살이고 저는 60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을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이긴 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근데 그건 그냥 고마운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0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것도 8살 연상이랑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모텔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안 보였어요. 방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면서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 어머니랑 이제 못 살겠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할 게 뻔하고요. 그냥 이혼하려고요. 이혼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준석이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는데 수빈이는 어떻게 하냐고 했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머니랑 못 살아요.
어머니가 오빠 설득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이혼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21살에 혼자 아이 키운 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고생을 준석이한테 시킬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2일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칠 후 준석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준석이한테 말했어요. 준석아, 엄마가 그냥 편하게 나가서 살고 싶어. 준석이가 저를 봤어요. 또 그 이야기냐면서 혹시 현미가 불편하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현미는 잘해주는데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준석이가 웃으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괜찮다면서 편히 있으라고 했죠.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몰랐어요. 다음 날 준석이가 출근하고 며느리가 제 방에 왔어요. 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정리 안 되면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나가는 걸 절대 허락 안 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안 된다고 하고 며느리는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저 때문에 아들 가정이 깨지는 거였어요. 그건 절대 안 됐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동호회 연습실에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어요. 근데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함께 살자고 하신 거 아직 유효한가요? 회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면서 그 마음은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럼 함께 살아요. 회장님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잘 생각하셨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들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었어요.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늦은 밤 며느리 몰래 준석이를 불렀습니다. 준석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준석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석이 반응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상 밖이었어요. 준석이가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정말이냐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같이 라인 댄스 배우는 분이라고 동호회 회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잘 됐다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분이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준석이가 웃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구나 하면서요. 그런 거라면 찬성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이제 저보다는 그분이 더 필요하실 거라고 했죠.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반대 안 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요.
며느리 때문이라는 걸요. 아들 가정 지키려고 이러는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짐을 챙겨서 회장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웃음이 뭔지 알았거든요. 드디어 나간다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2년 넘게 눈엣 가시였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가니까요. 저는 대답 안 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강렬하게 반겼어요. 잘 오셨다면서요? 이제 우리 집이라면서 캐리어를 받아서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은 따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방을 같이 쓰는 거였어요.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부부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 집보다는 편했습니다. 눈치를 안 봐도 됐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TV를 봐도 볼륨 줄이라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첫날 밤이 됐어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어색했어요. 남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이제 라인 댄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당분간 안 나가고 쉬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며느리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치듯 안 나가도 되니까 좀 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건 맞았거든요. 오후가 되고 남편은 라인댄스 동호회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 가정 지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행복하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언제 오냐고요.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좀 허전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혼자 먹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왈칵 안았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술 많이 취하셨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냥 주무시라고요. 근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반강제로 부부관계를 했어요. 그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동호회 갔다 와서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힘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활을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힘들다고 좀 쉬고 싶다고요. 몇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동호회 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집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재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손녀도 보고 아들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수빈이가 많이 컸어요. 할머니 하면서 안겼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며느리 얼굴 보는 건 아직도 불편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죠. 아들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한 거 다 그분 만나려고 그런 거였나 보다면서 정말 잘 됐다고 했죠. 저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손녀, 며느리 셋이서 앉아 있었어요.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끼어 있었으니 안 됐던 거였어요. 며느리 마음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아들 가정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60대로 보이는 여자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동호회 회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자들은 한참 동안 웃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여자들이 나가고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말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면서요. 당신도 나랑 살기 전에 우리 집에서 술 먹은 적 있지 않냐면서요. 그러더니 술에 취한 남편이 또 저한테 안겼어요. 저는 그럴 기분 아니라고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회원들이랑 술 먹고 하는 거야. 저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남편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60대 남자가 재혼하는데 이거 말고 또 이유가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냐고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서 우리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끝내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끝내다니 뭘 끝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부부가 잠자리도 안 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냐고.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했죠.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다시 아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또 이혼하겠다고 할 거였어요. 아들 가정이 깨지는 거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남편은 단호하게 뭐가 안 되냐며 자기는 이렇게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본 아들 가정이 떠올랐어요. 셋이서 행복하게 앉아있던 모습이요. 저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남편이 웃었어요. 정말 노력할 거야? 그럼 좋아. 그러면서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쉬었지만 따라갔어요. 아들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40년 전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방에서 일했던 것처럼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하루에도 100번씩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을 떠올리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옥이 언제쯤 끝날까요?